안녕하십니까. 오늘 34페이지 하실 차례인가요? 경제론을 하실 차례예요? 32페이지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35번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7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아, 7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수요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 가처분 소득에 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하고 잠재 수요는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 수요 그러면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 얘기하고요. 유효 수요는 이제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가 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데 요 구매력을 이제 표시할 때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처분 가능 소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제 총 수입에서요. 이자하고 이제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라든가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냐면 구매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입에서 요거 공제하고 남는 요거만 갖고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있는 요 구매력에 들어갈 때 금융 대출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축 네, 이런 것도 이제 이 구매력의 크기를 결정할 때 여기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죠. 일반 재화는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구매력의 크기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금융 대출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은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우화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가면은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인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가파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수업 시간에 시장에 개별 수요가 이렇게 A하고 B 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만약에 시장에 이렇게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A는 3개를 구매하고요. B는 가령 예를 들어서 5개를 구매한다. 그럼 이게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다 더한 거를 얘기를 하죠. 3개에서 5개 더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8개. 그렇죠? 요게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더 완만하게 나타나죠. 개별 수요로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뭐를 다 더한 게 돼요? 양을 더한 게 돼요. 그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개별 수요에 대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더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앞에 수량으로 나와 있으면 개별 수요를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이제 시장 수요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7번에서는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이제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일단 가격 변화에 의해서는요, 그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하고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먼저 그 9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 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하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이 기출이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요, 당해제와의 뭐밖에 없냐면 가격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요, 아파트라고 그랬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파트의 가격은. 여기 있는 수요 변화 요인은 다양하게 나가겠죠. 근데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뭐 하나밖에 없다. 당해제와의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아파트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걔가 답이에요. 9번에 보시면 자, 수요 변화 요인이 있고 무슨 요인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있죠. 요거 기출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 2번 지문에 보면 수요 변화 요인에 여기 보면 2번 지문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실전에서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이쪽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전에서는 딱 이거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몇 번으로 유도하게끔 3번으로 가게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문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기출 문제 있어요. 58페이지 가 보시면요, 문제 41번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은 볼 게 없어요. 그냥 공급량 변화 요인만 가시면 돼요. 거기 가서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몇 번 있어요? 그건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공급량의 변화 또는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당해제와의 가격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푹 보고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쉽게 나온 거죠.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배열로 나와주면 아파트 그러면 뭐만 찾으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 주택 그러면은 주택 가격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답이죠. 이 변화 요인은 다수가 있죠. 다수가. 그러니까 가격 외의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격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8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하잖아요. 이게. 뭐가 변한다? 가격.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수요니까. 그러니까 요인은 얘가 되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서 이동으로? 수요 곡선에서 이동 또는 공급 곡선에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요인은 얘들이 되고, 그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면 틀리는 거죠.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1번 지문에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가면요.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이것도 수요 결정 요인이 되고 재화의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틀렸겠죠.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그죠?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이거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가 이동하겠어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곡선에서의 이동,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나 뭐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여기에 당해재와의 가격도 들어가요. 가격도 들어가고 가격 이외의 애들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정 요인 하면. 그래서 가격에서 변한 거는 수요량의 변화. 얘들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해서 이거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건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슨 요인이라고 들어오면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들어오면은 뭐는 빠지는 거예요. 가격은 안 들어가고 가격 외의 다른 요인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이 표현으로는 잘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냥 뭐로 해줘요? 수요 변화율로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집어넣어주면 가격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헷갈리겠죠. 그러니까는 표현도 결정 요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뭐라고? 그냥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 나오면은 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9번에 가시게 되면 이게 지문의 표현이 그쵸 틀리게 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본 시험에서 보시면은 수요 변화 요인 쪽에 가격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고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 넣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요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문제 10번에 자, 부동산 수요 및 이제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시면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 개념은 나중에 균형할 때 필요해요. 균형하실 때. 초과 수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상태겠죠. 그렇죠? 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 있죠. 수요가 많은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초과 수요 상태죠. 그러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균형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런 상태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무슨 상태가 가리키겠어요? 초과수요이죠. 초과수요. 공급이 불변인데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은 상태예요. 수요가 많은 상태죠. 수요가 불변인데 뭐가 줄었어요?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상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가 무슨 상태? 초과수요가 돼요. 초과수요.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양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 얘는요? 얘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일치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증가한다고요. 뭐가? 수요가. 얘가 수요라고요. 얘는 공급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요만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뭐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의 개념은 갖고 계셔야 균형에서 할 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면 이렇게 주죠. 이렇게. 그러면 얘 감소고 얘도 어떻게 돼요? 감소잖아요. 그러면 둘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판단할 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판단해야 되죠. 자,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둘 다 감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요. 양에 대한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이제 가격은 이제 이동폭의 크기에서 틀려지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5번에 가시면 부동산 수요자의 선호도가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겠죠. 수요자의 선호도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에서의 그 이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가격밖에 없죠. 당해져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하고 이 수요량 변화라든가 공급하고 공급량 변화 관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뭐 틀리면은 힘들죠. 지금 상태에서.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11번에 틀린 거는 이제 2번이 되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그렇죠? 예, 그 재화의 수요량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를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얘네 둘 다 탄산음료니까 효용이 같다 그랬잖아요. 효용이 같고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이렇게 팔고 있다가 얘가 가격이 만약에 1,500원으로 올라요. 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얘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콜라의 소비를 줄이고 무슨 소비가?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효과? 그게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그 문제 자체가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 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물어봤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우상향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나와요. 이렇게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뭐 한다고 배우셨냐면 우하향한다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뭐 한다고 배우셨어요? 우상향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의 외부 효과는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켜요. 예. 자,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에서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상승해요. 이게 방향이 상이잖아요. 그러면 다 상승인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린 거예요. 경제학의 논리는 있어요. 이게 가는 방향이.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낸다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면서 애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보면은 우상향 또는 우상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좌상향 또는 좌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소요 상태니까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위에서 놀면은 초과소요 상태가 돼서 가격이 다 상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우상향 이론식으로 주면 이거하고 또 착각할 수 있죠. 이것도 간신히 구별했는데 시험상에서 또 거기다 우상향으로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면은 안 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전에서는 나온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상향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렇게밖에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고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2번 같은 경우도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상향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편해요. 자,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한 것은 그거는 공급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이 없을 거고요. 당해부동산의 열등지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해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는 요 자체만 가지고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했을 때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완전한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출 기간에 그 대출 기간과 융자 비율이 축소가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5번에 당해부동산과 대체재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와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대체재 보완제 개념도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대체재 보완제도. 시험상에서 뭐 꾸준히 주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니요. B 부동산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A하고 B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니 B 부동산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A하고 B는 응? 그러니까 잘 안 되시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가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가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감소할 때 얘도 감소하잖아요. 그럼 보완제죠, 보완제. 양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면 이쪽에 양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 대입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A의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B는 수요가 증가하고 C는 수요가 뭐 했다? 감소했다. A와 B, A와 C의 관계는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기출에서.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은 뭐 보완제고, 반대로 가면은 대체제고. 그렇잖아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 몇 프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상승했을 때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뭐 그런 걸로만 판단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그림 문제가 있죠. 다음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자, D0에서 이제 D1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된 것은요. 이거는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보완제의 가격 하락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주택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4번밖에 없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했을 때? 증가하면 당해재와의 소비가 줄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제 관계는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과 달리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아까 여기다 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니까 뭘 한다? 우상향한다. 얘는 우하향하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니까 무슨 길을 갖는다? 우하향하는 길을 갖는다라고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이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말하고요. 공급량의 변화란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주어진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또는 임대료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번에 보면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부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거는 그 표현 자체는 완전하진 않는데 그냥 뭐 실상 부증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증성의 기초에서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선이죠. 그러면 얘가 한 10,000평방미터가 있다 그러면 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변화를 못 주니까 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럼 이 변화는 이제 표시해 드린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전체 주어진 면적이 10,000평방미터가 있으면요. 이 중에 택지로 1,000평방미터 쓰고 있고요. 농지로 한 2,000평방미터 쓰고 있고요. 나머지 임지로 7,000평방미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택지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택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임지로 쓰고 있던 것 중에서 일부 있죠. 예, 한 100평방미터를 일로 택지로 전용하고 농지로 쓰던 것 중에서 한 200평방미터를 갖다가 뭐로? 택지로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용도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만 만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자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자체 양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이제 부증성이고요.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틀리게 바꿔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이동이 안 되겠죠. 수직선이니까 이제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6번에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생략시키는 거는요.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생략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는 밀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그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데 가면 뭐 오징어도 나오고 무슨 뭐 천연가스도 등장하고 박물관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기몽도 화백도 등장하고 뭐 다양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일반 그 여러분 보는 이 이제 중개사 시험 말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들에 가면은 이 경제 관련된 이제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일반 소비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재화를 주로 예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쪽이니까는 일반 재화에 대한 예는 잘 안 들어요. 그냥 대부분 뭐로 바꿔서 줘요. 부동산으로 바꿔서 줘요. 바꿔서. 괜찮아요. 그래서 갑자기 표현이 달라지면은 그것도 납득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과하고 배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건 사과, 배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 때 사과, 배를 예를 잘 안 들죠. 왜냐하면 주택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단독도 있고 아파트 있고 다세대 있고 오피스텔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이제 16번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가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재인 빌라의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틀리겠죠. 우리가 대체재 관계가 되면은요. 대체재라는 건 말 그대로 대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두 개의 재화를 소비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죠. 만족감의 크기가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에 대체재인 빌라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4번 지문은 조금 아까 해드린 거죠. 개별 공급 곡선의 수직 합이라 하면 틀리죠. 수평적인 합이 있죠. 예, 그게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돼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개별 수요 곡선에 수직의 합이 있죠. 예, 수직의 합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은 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요. 시장에서 공법상 규제를 완화할 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까지 연상을 해서 가야 돼요. 공법상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럼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줘요. 그냥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까지만 잘라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시면요.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균형에 대해서 뭐는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했냐면 초과 수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 있죠. 그래서 이제 초과 수요하고 이제 초과 공급 관계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과 수요라는 것은 그렇죠? 예,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수요가 많아진 거. 그죠? 예, 또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된다?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에 비해서 뭐가? 수요가 부족하거나, 그렇죠? 또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된다? 초과 공급이 되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수요도 증가하고요. 뭐도 증가한대요.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 여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뭐 했어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의 이동폭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조건 하에서는 이동폭의 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대신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다는 얘기죠. 같으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같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불변이죠, 불변. 둘의 움직임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도 하나 증가하고 얘도 하나 증가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하고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좌우로만 이동해요. 균형점만. 그러니까 뭐는 변화가 없겠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대로. 그러면서 뭐만 늘어나요? 양만 늘어난다고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잖아요. 크기가 같으면 뭐만 늘어난 상태에서 거래량만 늘어나고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할 수 있죠. 네, 그 공급의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균형점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만 이동해요. 뭐는 불변인 상태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둘 다 무슨 상태예요? 증가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증가해요. 그냥. 그럼 가격은 지금 보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얘가 얘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수요가 더 많아진 상태잖아요. 공급에 비해서.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수요의 증가보다 뭐가? 공급의 증가가 더 크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초과 수요가 뭔지 초과 공급이 뭔지를 알아야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움직임이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반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뭐 하면? 감소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겠죠. 가격은 이동폭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수요하고 공급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면.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알아요. 네,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해요. 반드시. 양의 변화는 이동폭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다고요. 자,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했대요? 감소했다고 그러죠.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수요, 초과수요. 초과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상승하는데 양은 모르죠.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동폭의 크기를 알려줘야죠.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알려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의 크기가 같잖아요. 같으면 균형점은 상승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초과수요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에 가시게 되면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시장이 초과수요 상태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량은 감소해서 공급량은 증가해서 이제 균형 상태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면은 가격이 하락하고요. 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공급량은 감소해서 균형 상태에 이른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그 가격에 대한 결정, 변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게 이제 균형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죠?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 경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서 가격 인하, 덤핑, 바겐셀 이런 가격 인하 전략을 쓰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가격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이 수요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공급량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가격 하락했으니까 공급량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 그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 표현까지는 뭐 쓰진 않고요. 그냥 그 앞에 초과수요면 뭐가 상승하고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원래 균형 상태로 내려간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지의 경우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에 보시면요.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의 이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를 나타낸 거겠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증가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양은 반드시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수요의 증가 및 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균형의 이동결과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변화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 얘기는 수요의 증가가 뭐보다?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2번에 가면은 균형의 이동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동폭의 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에 가시게 되면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가격 하락이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가 뭐 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뭐 하거나 증가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단독주택에 대한 뭐가 감소했어요. 네,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문제가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만약에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 감소는 아파트의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감소하겠죠. 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4번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소비자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이제 2번 남겠죠.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또 여기다 해놨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라는 얘기죠. 지역 내 인구 유입의 증가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되죠.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도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죠? 이것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니까는 가격 상승 요인. 보안제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은 당해제와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 보안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보안제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해제와의 소비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해자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뭐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가 있고요. 빌라가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분양가 1,000만 원이고 얘도 1,000만 원인데 얘가 800으로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애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겠죠. 대신에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해제와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안 되죠. 그죠? 수업 시간에 왜 이거 수요 함수한 거 기억하시나요? 수요 함수?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죠? 당해제와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관련제와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었죠.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관련제와의 가격이. 그렇죠? 여기 당해제와라고 그러면 당해제와는 뭐를 당해제와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게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당해제와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아파트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아파트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수요량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소비가 줄을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관련제와 있죠. 여기 빌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빌라의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얘가 관련제와라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 하락하면 우리가 아파트의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관련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당해제와의 가격과 소비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소비와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대체주택에 대한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 수요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대체제하고 보완적이냐면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유형을 다양하게 준다고요. 외울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외우시라고 해드리는데 이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44페이지로 가셔서 문제 22번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안 준다고요. 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학생분들이 인지하시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모두 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서 해드렸죠. 수요곡선이 상향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라고요.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라고요. 조금 아까 여기다가 이거 그려놓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으면 수요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우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죠. 얘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우상향. 그러니까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공급곡선이 있었을 때요. 얘가 이쪽으로 갔으면 좌측인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좌상향. 그러면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무슨 이동했다는 거는 상향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하기가 어렵다고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줬냐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기출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다고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안다고 그랬어요. 가격은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상승. 이거 지난번에 그것도 요령을 알려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요, 가격도 상승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얘는 공급이 뭐하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이 움직이면 가격이 변해요. 변하는데 얘는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성질이 있고요.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해 드렸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움직임이 틀리면 그냥 수요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 공급은 반대라고요. 얘가 감소하면 상승하고요. 얘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움직임이 화살표 움직임이 반대죠. 예, 그러니까 바로 보고 판단하기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수요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요 보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24번에 가시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가격 변화율이 있죠. 가격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 크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그랬어요?
에? 둘째 하나 아니에요. 탄력, 비탄력. 오늘 때가 커요. 비탄력일 때 커요. 비탄력일 때. 비탄력일 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 증가라고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잖아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는 얘가 알려준다고요. 뭐가 증가한다고 해줘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줘요. 수요가 감소하면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이면 가격은 더 하락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잖아요. 근데 비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더 하락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이면 그럼 더 상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비탄력 때가 더 큰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드린 거예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 양이 불변, 양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죠. 그럼 얘가 수량축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은 변해 안 변해요? 양은 저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 줄 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수직선이잖아요. 뭐가 불변해요? 양이 불변이라고. 양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느냐? 불변이라고요. 불변. 대신에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가격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인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라 하면은 뭐가 불변인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이게 수평이잖아요. 이거는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잖아요. 그 뭐가 불변인 거예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문이 떨어지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나오면은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에도 공급 기준에서 이렇게 줬을 때 4번하고 5번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으로 해주고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 봤는데 양이 변한다면 틀린다는 거라고요. 길게 볼 거 없이. 그리고 1번 지문은 뭐라고 주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주고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준 거라고요. 그럼 얘는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 크고 비탄력적일 때.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어요. 거기 24번에 보시면 24번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수요가 가격에서 완전 탄력이라고 해놨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인데 가격이 하락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양이 불변인데 양이 증가한다는 거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3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인데 양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5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또 양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렸잖아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4번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뭐가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가격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가격이 불변이니까. 그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은 이거는 그 지문이라든가 단독적으로 자주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고 그거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건 제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25분부터 하시죠.